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구성 선생님 좀 질문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보다도 대남 전략이라든지 북한이 어떻게 그걸 하라든지 핵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떤 깊숙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저 이제 있잖아요. 저 뭐야 나 여기 올 때요 뭘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네, 다들 뭐 듣고 싶은 말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뭐 10가지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하나 정도 얘기하시니까 이제 양이 안 차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많이 준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시긴 그럴 것 같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 요 말씀은 꼭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런 걸 좀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순서로 해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예, 오경원 의원님. 아까 이 장성태 그 부장 말씀을 하셨고 그분과의 어떤 깊은 활동 인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셔서 망명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장성태 그 부장을 김정은이 이제 쳐낸 거는 처형을 한 것은 북한 내부 이 정치 질서 거기서 어떤 뭐 유일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더 컸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측 언론에서 일부 얘기하듯이 중국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 우리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이 장성태 부장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견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대외 관계적인 측면들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인 이 정치 알력 관계 이게 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 주도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요인이 더 컸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장성택 부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 뉴스에서 지금까지 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무슨 관계에서라든가 한마디로 장성택 자체가 권력에 대한 욕심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김정은이 불안해서 출발한 거예요. 김정은의 그 생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왕자로서 자랐단 말이에요. 하고 김정일이 가족이라는 게 누구 없잖아요. 자기 그 누이 동생 경희, 장성택 부장 거기에 일가예요. 가깝게는.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 성장하는 정기간이 장성택과 떨어져서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장성택한테는 김정은이는 그 어린 시절로부터 커가고 있는 김정은이로 보이는 거죠. 불단하니까 우리 밖에 나와서는 뭐 장군님이라고 여러 호칭을 써주지만 집에서는 이제 분뚝분뚝 이제 이름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술이나 같이 앉아서 할 때는 더 한 마디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김정은이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도둑은 안 되겠구나. 해서 저런 정치적인 반당 반혁명 정파 분자라는 딱지를 붙인 거죠. 하면 김정은이 한 데는 지금도 같습니다. 세 가지 불안이 따라다녀요. 첫째, 믿음에 대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와 같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같이 혁명 투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준 사랑 가지고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자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해보려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种불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말하는 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체 혁명력을 대루리어 계속 완성하자는 것은 핵심에서는 백두혈통이란 말이에요. 김정은은 백두혈통이 못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고용이라고 귀국자예요. 북한에서 그 귀국자는 일본 정자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고위급들일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그 혈통의 의미를 김일성과 김정숙이 이 백두 혈통에 의한 자식 김정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에는 이 혈통의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고위급 간부들 속에서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김정은이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에서부터 김정은이는 믿음에 관한 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표현이 당 대회, 당 전원에 끊임없이 간부들을 교체하잖아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은 뭐나 하면 국가 이익을 놓고는 절대 불변이라고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역사적으로 북한이 중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자기를 지원해주는 이 정신이 변하지 않았다. 국익을 놓고 국제 정세에 맞춰서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저 독재 체제 한다는 건 자기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수단에 의한 자기 운명의 끝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장성택과의 관계는 첫째 불안입니다. 그런 불안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가정 내부에서 일어난 그 싹에서 장성택이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 다른 간부들이 그 현상을 보고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서 장성택을 처단한 겁니다. 그 추가해서 예. 좀 전에 그 일본 반은 뭐 일본 예. 그런 이 태생적인 위크 포인트 약점 이런 거가 있다고 했는데 예. 아주 근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된 걸 보면 예. 북한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현지 지도할 때 뭐 대동을 한다든지 그런 뭐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배제를 하던데 예. 그거는 김정일도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자기 후계자로 다른 그 이복홍이든 뭐 이거 여기보다도 오히려 이 김정은을 택한 것 아닌가 이렇게도 비춰지던데. 후계자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랬지 김정남이를 북한에서 후계자로 찍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위급들에서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언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이미 전에 김정은이는 2003년부터 후계자 사업을 시켰어요. 근데 김정철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질이 없다고 이미 김정일이가 거놨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2003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도록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는 2005년부터는 지도자들 위치에 섰고요. 2008년 김정일이가 혈전으로 이제 뻗었을 때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한계에 이 약점이 있는 거를 김정일도 알면서도 다른 형제 중에서는 마땅한 후계자감이 없어서 김정은을 선택하신 거다. 그거는 정확히 보면은 원래 지금 북한이 말하는 혈통주의로 해서 이제 그런 해석으로 하면은 김평일이가 남부 첫째예요. 남부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난 자식에서는 정철이
예? 정훈이, 요정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철이는 이제 그처럼 정치적 자질이 그냥은 안 맞는다 해서 지은 거고요. 종남이를 내세우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거대한 정치적 거대면 내세우면 국민들이 무조건 따른다. 우리 자유세상 체제의 국민들처럼 의식이 북한에는 이제처럼 기형화된 의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걸 존재로 해서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로 봅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예, 제가 그럼- 사실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 있다가 국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글을 좀 몇 번 썼습니다. 저는 대통령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간자 이상의 간첩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에 있었던 모든 그 대북 시설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철거를 했거든요. 왜 철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간첩이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김국성 씨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그 한 것이 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첫째로 지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요. 거기서 그 국제체육마당 아닙니까? 마당. 거기서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 이론가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신영복이는 간첩. 왜 간첩이냐? 그렇죠. 포격을 했죠. 그 사람은요, 저 북한의 남조선 혁명 사적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 지도부 일꾼들도 못 가요. 그만큼 특정된 사람 외에는 출입이 불허됩니다. 정보기관 일꾼들 속에서도 일정한 직책을 가진 한정된 사람만 출입하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김정태 사진과 함께 신영복이 사진 있어요. 그 밑에는 어떻게 써 있는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신영복 동지 이렇게 써 있다고 지금. 이건 뭐나 하면 대남 일꾼들에게 이 남조선 혁명의 투사들을 모범적으로 이렇게 소개 실례합니다. 또 하나 뭐였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간첩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간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한에는 많은 간첩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게 혁명사적관에 내세워놓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 지도자국 간첩을 그렇게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이가 거기서 존경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굴체로서 국정원의 그 원석에다가 이제 글을 쓰잖아서요. 그렇게 중요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비판적으로 이제 말하면
그 삶을 위한 그 길에 정신이 없다나니까 저 문재인이가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이 하고 손들어온 건요. 그건 거기에 터대한 항복선언이고 김정은이 그 주체 위협을 대르리어 계승하겠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는 뭐냐? 우리 남한도 그 위협을 우리 이제 왔다. 스며들게 하겠다. 그러면 백두산이라는 게 다 알지 않습니까?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서 김일성 혈통을 의미하는 거고요. 백두산은 이거로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의 구호에도 주태 백두에서 개척된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개척한 이 혁명이요 혈통을 대를 이어서 알겠습니다. 그와 딱 결부되기 때문에 저 문재인은 간첩이고요. 이제 대북 공작을 해가지고요. 문재인이 자료를 뽑으면요 대상 같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검색해 보면 예, 평양에 문재인 연락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진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 정치 체질 특성상 문재인 뭐 연락사무소요? 그런 건 나왔으리라고 생각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이름을요 개인 이름 따는 법이 없어요. 철저히 저 세대 저 혈통에 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을 따지요. 유별난 이제처럼 김정태와 같은 그런 이름 외에 특히 이랬든 저랬든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이름을 따서 평양시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정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는 크게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당시 그 여당 대표로 있던 그 이모가 북한을 방문해서 20년간 저희 당이 장기 집권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근 80년간 북한은 노동당에 의해서 정치되고 있고요. 저 노동당의 최종 목적, 북한의 최종 목적은 남조선 해방입니다. 조국 통일이라고 불리는 거는요 대외형 술사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말할 때는 남조선 해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도 가서 한 말은 이 80년간 북한의 대남 전략과 방침은요 목적과 전략에서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껏 우리한테 준 그 과업을 이전은 다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 가서 공식적인 교리하는 것과 같지요. 근데 그것도 공개되는 석상에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다져진 터전이 단단하다. 단단하다.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저희 그 자유헌정 포럼에서요 선거 기간 중에 국회 소통관에 가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그 의미는 우리가 박지원이를 간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박지원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 박지원이요. 저거는 김대중 때부터 이제 사황꾼으로서 움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 번의 이제 좌파 대통령들이 북한 방문했는데요. 그 문 밑에는요 우리 정보기관의 손이 갑니다. 어떻게 나타나든 그 밑에서 책략을 꾸미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그래서 김대중이 그 개별적 차에 올라간 것도 우리가 했어요.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 김정일이 한테 뭘 물어보라고 딱 한단 말이에요. 자체 녹음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박지원이는요 김대중 대통령 방문에 앞선 사왕꾼으로서 활동하고 돈 5억 달러 넘어가고 불가능했으니까 그걸 내가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해서 들지 그걸 뭘
내가 말 잘못하면 또 고소될까봐 내가 지금 그걸 말 못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예. 말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요. 공작하면요 아마 박지원의 자료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예. 우리 포럼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 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혁명을 해야 이 나라를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혁명 어떤 형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끌고 가서 완수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척결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척결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통일이라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자율적 가치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부합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통일은 북한 국민들을 뭐 구원해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현 정세에서는 우리가 살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제2단계의 부흥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 하면 이 과업을 시행하려면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정치 체제를 세워야 되겠는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답습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지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이 독재라는 말이 이제 오르지요. 근데 이 독재라는 거는 좌파가 지어낸 독재지요. 민주의 고도를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국가를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 독재입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국민을 위한 강경적인 대책이나 노선이나 방침은요 독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 싸움에서 우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표에 의해서 당선됐고요. 초행길을 가고 있는 정치를 못 해본 대통령입니다. 그런 것만큼 대통령 자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보수 국민들을 믿고 보수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이루되 변천적인 개혁을 해야 되죠. 거기서 핵심은 인선 사업입니다. 지금과 같이 저렇게 국민의힘 보수당도 아니고 좌파당도 아닌 어물당으로 되고 있잖아요. 난 어물당으로 보고 있어요. 저렇게 이준석이 같은 거 저런 사람이 우리 보수당을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를 완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찰나에 전당대회를 하라고지 해서 진짜 보수성이 투철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잘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면 짧은 기간에 새롭게 단장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주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혁명적 차원의 이런 정치를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군요. 그죠? 그렇지 하니까 국민을 믿고 보수를 믿고 나 죽을 각오를 하고 칼질리전 해야 된다. 우리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잘 몰라요. 이제는 칼을 한번 쓸 때가 됐다. 왜? 국민이 권력을 줬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져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력을 쓰면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4.4%인가 이렇게 막 떨어져요. 부정이 막 51.이고 이게 지연되면요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칼을 쏘라. 쏘는 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의 칼을 쓸 때 우리 보수 국민들은 대환성으로서 지지해주고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터리를 교환하고 뭐 내가 질문 좀 할게. 잠깐 배터리 교환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국선 선생님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우리 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오셨고 또 오늘 강연을 미리 다 플랜을 가지고 오신 걸 저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아시고 최고위급 정찰총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곡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니 뭐 아, 그저 싸움은 나쁜 싸움을 맞아요. 하면 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한 싸움이니까. 예. 제가 그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데서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하실 건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해서 우리 모두 김국선 선생님 앞으로 잘 건강하고 평강하시도록 우리 기원하면서 여러모로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우리 김 선생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북한에서 부부 간첩조라든지 예. 이런 여성 간첩도 파견을 돼 가지고 북한에 미세계 유혹돼 가지고 예. 북한에 가서 약점을 잡혀 가지고 온 사람 중에 주로 정치인 목사들이 있을 거고 예. 이 내용을 알면은 정치인들 중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름을 콕 찍으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뭐 사이다 강조 그런 것처럼 시원하다는데 나로서는 그 이름 짓는 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아까처럼 고소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하면 내가 물증을 못 내나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어두운 데 가서는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나도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새롭게 잡혔으니까 내 일감이 생기면 이제와 같이 햄말을 내가 하려고 해요. 저기서부터 내가 그 정보 자료를 공작을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찍혀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내가 그렇게 나가서 욕하고 말을 해도요 나를 지금 욕을 못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날 욕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날 욕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국회의원 청와대에 있던 누구 이렇게 말하고파도 그건 조금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탈북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의 전략관리연구원에서 예. 쭉 계시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는 잘 이래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아마 문재인 정권 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아마 그만두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쭉 이제 민간 생활을 하셨는데 우선 지금도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각급이에요. 경호 대상이 각급이었는데 내가 비공개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문제는 좀 해박하니까 지금은 그만둬라 해서 국정원에서 해주는 걸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BBC 방송에 나갈 때는 실제로 제가 제 목숨을 내던지고 그렇죠.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북한에 있을 때 내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정은이 뼈와 살을 저리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전 테러가 따라오지요. 방침 받았지요. 정찰국 식국가 테러과에서 나 죽이겠다는 방침을 받았지요. 그런 조건에서 저는 이전은 경호를 이전 받겠다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 김 선생께서 지금도 그야말로 말 못하신 예. 아직도 못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극비 공작 사항이나 내용을 다 말 못하고 예.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이 일부 그런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뭐 요게 이제 내 국정원에 대한 말은 안 하려고 하고 국정원에서도 나보고 좀 그걸 부탁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말해서 그걸 내가 집행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못한 게 많죠. 그만큼 이제 먼저 거듭합시다. 그래서 말 못한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간섭 문제, 북한의 정치 문제, 정치적 구조 문제, 권력 문제, 이 복합적으로 돼 있죠. 그런 걸 뭐 거의 말 못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우리 탈북민들 많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아무거나 고위직에 있고 고위직도 핵심직에 있어야 저 북한이라는 민낯을 해석해 볼 수 있고 그 기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자랑을 위한 말이 아니고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휴먼트 정보 시기는 아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꼭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선생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YS 김영삼 대통령 예. 때 그 기능공으로 예. 공조로 했습니다. 예. 공조로 그 박명수라는 간첩이 예. 침투를 해가지고 했다는데 굉장히 있음직하고 그건 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순실 사건을 제가 수사 책임자로 수사한 사람인데 그 김남이라는 예. 이순실의 버금가는 예. 그런 조직이 와가지고 지금도 압력하고 있을 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국정원에서는 말씀 안 하신 걸 했어요. 했습니까? 네, 그걸 아, 했어요. 근데 그게구나. 그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김 선생님이 잡을 수 있게 다 아시는 한 남한에 북한에서 직파되거나 안 그러나 포섭된 간첩이 예.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추산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저 북한 정보기관에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간첩을 약 12만 명으로 이제 공식 집계돼 있어요.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남한 사회의 자유라는 이 물결 여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살 걸로 볼 때 한 지금 남한에는 최소한 한 12만 뭐 이 정도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니까 간첩 거기에 포섭된 대한민국 국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저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간첩들, 그가 수행하는 임무는 간첩의 임무다 그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물 흐르듯 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못 먹고 못 산다고 거지 나라가 돼서 저 정보기관이 그 역할이 약화되거나 진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건 큰 교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그 괴물의 국가 아니에요. 지금 저 북한을 보면 그걸 지탱하려니 그 지탱해주는 핵심 기관이 사실은 정보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정보기관은 첩보와 정보만을 다루는 데가 아니라 김정일이 정치의 핵심을 다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한데 전략적 보고 또 과업을 받아서 한 일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무성 하면 저 비핵화 뭐 대미 전략이 외무성에 의해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다. 우리 있는 데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저 괴물 국가가 철의 장마의 사회로서 정보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정보 다루는 거는 우리 기관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가 전략과 방침 지시 이걸 만들려면 이런 정보와 첩보의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하니까 우리가 그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뭐 막말로 말하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머리를 우리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기관은 순수한 정보적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정보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핵심적으로 정치를 주선으로 한 정보와 촉보를 가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00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저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조직 지도부가 이 기관을 관리 못합니다. 이거는 딱 통치자하고 그저 직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되고 이런 말도 다 우리한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우정을 제일 먼저 아는 건 우리고요. 그런 우정은요 최룡이나 뭐 조영원이나 뭐 이병철이나 모른다고 하고 이 사람들도 정보에 접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것처럼 뭐 인터넷에 열고 접속하고 못합니다.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보 차단은 더 셉니다. 외무상이라고 해서 세계를 보고 이렇게 못해요. 이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보 차단은 100으로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만이 알아야 이 사람들도 우리 장군님 아주 천재다. 국제 문제도 알고 한국 문제도 알고 이렇게 환상 조성이 되고 자기 권위를 높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은 우리가 만들어진 정보에서 극히 우리 신문에 나오는 선상의 그 국제적인 문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뭐 시위나 있었다거나 그런 정도의 정보를 봉투에 끼워가지고 수요일마다 이제 당정의 비서급 이상에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창고신문, 시포통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 밑에 그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대상국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창고신문이라는 게 배포되고요. 그 uk국 당중앙위원회 뭐 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포 그 자료 그런 게 배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인 정보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무에 따라서 정보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정보 차단이 제1순위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은 체제 유지의 핵심인 거지.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2016년에 예. 남한의 간첩을 파견하는 걸 그만뒀다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1980년 후반기에 예. 그 조사부의 부부장이 예. 태국에 흑색 간첩 검열을 나왔을 때 예. 이제 둘이가 친해가지고 예. 하는 말이 남한의 간첩망이 하도 많이 깔려가지고 예. 하수도관 같이 복잡해가지고 서로 부딪힐까 싶어서 예. 내가 잠을 못 잔다. 예. 이런 그게 있었는데 예. 지금 김 선생이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은 예. 남한에 이미 예. 여착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간첩의 체계도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낼 필요가 없다 하는데 예,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 말씀. 뭐나 하면 이제 그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이전은 간첩 파견이 사실 신중이 아닙니까? 근데 국가의 주요 요청 대상에는 예. 다 들어가 있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간첩을 파견하려면 교육을 받은 간첩들에 한해서 특별히 한국 침투를 위한 교육을 합니다.
대략 1년에서 2년 걸려요. 그걸 보고 현지화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침투시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돈과 수고를 할 필요 없다. 왜? 다 누가 베겠으니까 정부가 쑥 쓰고 오니까. 네, 이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로 경찰청국에 메일이 나갑니다. 핵심 정보들 날아간다고지요. 이렇게 날아가는 정보는요, 핵심 정보, 우리 국가의 핵심 정보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스톱했단 말이에요. 이 좀 그만하자. 지금 들어가 있는 간첩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면 이 한국 다루는 데는 문제가 아니다. 했던 게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다시 우리 정보기관 대남공작기관의 목적은 남조선 해방에 있는데 그때 하니까 이제 주요 우리 남조선 해방을 위한 간접적 나라들 주요 나라들이 이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돌아가지 말고 한탄도 남한에 침투시키라. 그래서 2012년도 7월달 그때 대대적으로 여기다가 또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근무하던 사람까지도 다 여기다가 이제 침투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신가는 게 뭐 있냐면 그렇게 침투가 되냐 했는데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80년간을요 한 번도 변화 없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북한의 정보나 첩보를 위한 수단과 방법 착상은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뢰를 들고 본 거는 세척, 신분 세척 귀신처럼 해요. 저 미국에도 지금 내가 아는 간첩가 있어요. 그것도 나처럼 이제 저 북한에 가면 김정일이 만나면 군인급의 간첩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간첩기력인데 저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선실이 순위가 뭐 대단한 것처럼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이 신분 세탁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두면은 이제 91년도에 김정남이가 일본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은이도 가고 허영이도 가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브라질 여권 제출하는데 우리 조선노동당 3.14 연락서 특수과 시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여권 갖다가 저리고 좀 사진 착착착착 잘 돼요. 하고 이 말 하다가 또 생각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파스포르트요 정기적으로 수집에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저 중국에 나와 있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권을 원래 이제 뭐 훔쳐 가거나 또 돈 없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여권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여권 수집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여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76년도 파견됐던 간첩이 그 사람도요 신분 세탁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청와대 하면 내가 그거 말하니까 뭐 그럴 수 없다면 네 타임맨 사람만 생각하는데 내가 그 공적이 사람이다 하니까 꿈뻑 놀라잖아요. 오히려 넥타이맨 사람보다 우리 공작기관에는 이런 신분이 더 좋다고죠. 청와대 그쪽 골목골목 시시콜콜이 다 알고. 그래서 저 북한의 앞마당이 됐겠어요. 우리 국회의원 하신 분들 중에 많겠는데 보좌관들 있잖아요. 한 7명, 6명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납부책이 쉽단 말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물 먹으면요. 간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 먹으면 알게 모르게 흠집이 잡혀가지고 말 두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 듣는다는 거 원칙은 뭐냐? 살기 위해서는 듣어야 돼요. 안 듣었다간 내가 간첩을 이전 잘못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간첩이 있냐 없냐는요 아주 쉽다고. 그저 보좌관 하면 그저 딱 요새 최악인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뭐 흔히 이제 방공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닌데 무슨 방공 사상을 불어넣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저런다. 저는 이전에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일했던 그런 높이 준위에서 거기서 나는 남조선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별하별 전략과 작전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견지에서 방법을 우리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각성을 가지고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새 세계의 정신세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 올리는 데서 0.01% 고집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담보하지. 예. 다른 분들 질문 이어갈 건데요.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좀 특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이고요. 저는 특히 집단 그 심리, 군중 심리, 선동선전을 하는 정신과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 대답해도 되고요. 두 번째 건 조금 신선한 그냥 편하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휴민트 그 사람 북한에 가 있던 우리나라에 활용하던 휴민트의 상당한 숫자가 갑자기 어느 대통령 시기 때에 명단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그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한데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7차 핵실험이 북한 사람들이 강냉이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북한에는 인프라가 없더라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화조나 하수도나 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그 고위직이셨기 때문에 좋은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좋은 생활만 하셨지 진짜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진짜 아까 정보 얘기도 하셨잖아요. 보셨을 때 북한 인민들이 자기네 나라가 저는 북한 물이 요번에 그 코로나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뭐냐면은 북한의 물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사능 오염이 엄청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질 발생 원인이 세균뿐만 아니라 방사능도 문제가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무허가 그 실험소에서 하는 그것이 전부 다 깨져 나가면 7번째 풍계리 폭파시킨 그 실험장에서 실험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뭐 백두산이 터지는 건 물론이고 임진강 북한강 통해서 남한까지 방사능 오염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이 좌파 정권에서도 지들이 없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휴민트가 진짜 누구에 의해서 그 휴민트 자료를 넘겨줬는지 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진짜 그 북한 인민들의 실상을 알고 계신지. 예.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그런 실상을 알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는지. 그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식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분석 판단하면 백전백패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왜 동물농장이라고 신뢰를 부르는가 하면 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질들어져 있어요. 배고파서 무슨 우리처럼 항쟁에 나온다거나 잃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주전자를 못 가졌어요 이전. 그걸 내가 이 북한 국민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많은 북한에서 온 분들 속에서 그분들보다 제가 북한 국민들 더 잘 압니다. 이제 내가 상충이 있어서 모른다고 보는 선생님 생각이고 저 같은 거는 이제 북한에 못 가본 곳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개입한다는 것은 꼭 대외뿐 아니라 국내를 알아야 그 같이 결부한 전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못 가본 데가 없어요. 제 하부 말단까지. 그래서 그 말단 사람들이 어떻게 뭘 먹고 정신 상태는 어두르면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올리면 이제 그처럼 거기 사람들은 자유의 유전자라는 걸
못 가지고 삽니다. 오직 수령으로 80년을 교육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쩌가면 내가 기형화된 인간이라고, 나도 북에서 온 사람인데 북한 사람을 폄하해서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치가 야스적이고 잔인하고 1인 통치에 국한돼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극하고 이제 아까 존 의원님 말에서 그 정찰 천국에서 그 파견된 남인 그 공작원, 그는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에서 이미 전에 파견돼서 여기 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정찰 천국으로 돼가지고 복귀 명령을 받고 2013년도 9월 달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온 거지요. 해서 재무장해가지고 9월 말에 다시 이 한국으로 재침투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좀 간첩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에 취약하다 하는 말씀 다시 올리게 됩니다. 하고 김대중 그 휴먼트라는 게 지금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이제 명단을 줬다는 건데요. 원래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문천 쪽으로 휴먼트 정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걸 내가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데 시간상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북한에는 우선 거주가 안 돼요. 거주가 하고 출생해서부터 늙고 죽을 때까지 투명유리에 올리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서 거주해가지고 간첩 활동한다는 거는요, 그건 너무 힘듭니다. 단지 이제 해외 나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들여보내가지고 뭘 좀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정보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진순의 분, 뭐 조직 지도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호라든가,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래양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통제구역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는 거, 공급해 주는 거 딱 먹고 아침에 차 타고 자기 그 근무지에 갔다가 거기서 차 타고 딱 들어오고. 그래서 외부 인원과의 원천 쪽 차단에 의한 비밀 안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 살고 있는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원천적으로는 힘든데, 내 신뢰를 간단히 하나 들면은 이제 우리 권영세 안기부장 있지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 그 안기부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보위원장. 아니 진짜 권영해. 권영세가 아니라 권영해. 그 사람. 왜 그냐 하면 그때 이제 김정일이 말이 있어요. 역대 안기부장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게 권영해다고.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시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안보기관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박지원이를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뭐 하수인 역할이나 해주면 좀 좋죠. 우리 임정민 예. 선생님, 우선 여기 먼저 임정민 선생님 먼저 인사드리고요. 저는 국정원에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선생님 최근까지 계셨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거쳐서 최근까지는 대학에서 경찰 예비 경찰을 상대로 국가정보학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 깊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에 제가 거듭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 한 가지고 북한에서 고위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핵 문제 두 가지만 압축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날 좌파 노무현 대통령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안달해서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죠? 4개월 남겨놓고. 그런데 그때 지금 밝혀진 거로는 수조 원의 북한에 대한 특히 SCO 그 기간 산업 약속을 했어요. 넉 달 임기를 남은 대통령이 정상회담 한 번에서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사진 한 번 찍기 위해서 그런 그 무리연 마치 문재인이가 평화라는 이 들러를 했듯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을 낭비하고 남북 관계의 발전도 못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에 견주어서 그러자 4개월 후에 보수 MB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표로.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북 강경기조라고 하지만 저희들 볼 때는 정상화죠. 흐트러지건 그 정상화 기조와는 다르게 북한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석궁 수준, 우리 청와대 수준에서도 대화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행하려는 문재인이가 비록 했지만 국가의 계속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는데 약 한 2년간을 그 물밑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선생님이 계셨던 김영철 정찰총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휘하에 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다시 역사는 흘러 좌파 정부의 노무현 못지않은 더 열악한 대북 정책을 해가지고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후퇴시켜 놓고 참 천우신조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북 관계를 저는 정상화로 봅니다. 그러나 북쪽 입장에서는 대북 강경 논자가 남았다. 전부 강경으로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는 보고 있답니다. 제가 얻은 정보로는. 그러면 그것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반복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상화 저쪽에서 볼 때는 강경 조치가 그 2년간 물밑 협상할 때 그게 안 되니까 국지전을 도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윤 대통령의 대북 정상화 조치가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경험에 입각한 말씀을 해주시고 핵 문제는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이제 불편한 바람을 많고 들으니까 충분히 답변을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 질문 끝날 때까지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야한테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북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무시 전략을 가야 돼요. 무시 전략으로 이 무시 전략에는요 A, B, C, 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쌍말로 말하면 우리 좌파 정부가 했던 것처럼 북한에요 개꿀레 다니듯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평화라는 게 그
구걸하고 바란다고 이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평화를 찾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승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군사적으로도 갔고요, 경제적으로도 갔고요, 동맹 관계로도 갔고요. 하는데 벽과 없이 우월합니다. 여기서도 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결단을 못 가져서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상대가 우리의 적이고 원수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요, 칼기 사건 알잖아요. 응? 그 보잉 비행기 수백 명이 뭐 말 한마디 못하지 않았어요. 응? 그 다음에 저 부마 라누 사건,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희생됐습니까? 말 못하지요. 천안함도 갖고 이전 북한은 그게 재미났단 말이에요. 재미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윤석열 정부의 준시험에 들어가서 이 준시험은 도발이지요. 도발은 이제 그처럼 또 ABC도 이제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평도 포격 사격과 같은 그런 무력 도발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북한을 대항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전처럼 또 평화 하면서 머리 숙일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보죠. 분명 우리가 여기에서 김정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또 우리 동료들도 있고 내 정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게 뭔가 하면 김정은이 한데는요, 상황 대처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명이에요. 지금 저 김정은이 저거 날뛰는 건 오구입니다. 오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미 동맹도 과거의 한미 동맹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위한 주선을 놓은 한미 동맹으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김정은이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핵무력은 미국을 길들이기 위한 거지 미국에 써지 못합니다. 김정은이도 거기다 쐈다는 자기 없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길들여 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에 너 빠지라. 우리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결한다. 이걸 위해서요. 그래서 핵무력을 해가지고 핵무력을 남조선 해방의 최종 병기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무력은 세수 체제 계승을 담보하는 동시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무력으로서의 최종 병기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예. 저기 잘 알겠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저쪽에 있는 강경 기조가 예. 지난번에 그 2년여간 밀매 협상을 했다가 그 약속이 아니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을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 결론만. 북한에서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남한인데요. 내가 뭐 이 말 하다가 이제 뭐 안 할 말을 하는데 농의원이 평양 방문을 내가 했어요. 1년 전에 해서 테스트해서 도장해서 보고해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에서 공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전 북한은 저희 국민 질 들이듯이 이전 우리가 풍요하게 먹고 자유 세상을 북한에서는 남한 질들이는데 핵심 요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생애에 대한 애착이 더없이 강하다. 그 묘를 꼭 잡고 진행하는 게 북한의 최종적 남한 전략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여기 네. 잠깐만요. 여기 먼저 신청이 돼 있어서 네. 네. 김국성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우리 저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 몇 명이 북한에 이제 문재인한테 이제 뭐 거의 반강제로 이제 끌려갔다가 아침에 리성건이한테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뭐 그런 얘기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이 네 사람이 간밤에 한방에서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한밤에 그 피곤하게 한방에 머물렀느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방에 따로 가 있으면은 지금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북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이제 간밤에 그 뭐 이제 미인계에 전부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밤중에 그 문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 옆에서 하룻밤만 좀 있게 해주세요. 저 쫓겨나면 그냥 전 죽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떻게 하룻밤 같이 보내게 됐고 그게 딱 발목 잡혀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 북한 그 이 전이 내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뭐 사실이 그럴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이재영 회장이라든가 또 뭐 정의선 또 뭐 최태원 구강무 이 사람들이 간다서 했는데 이러한 정보를 알고서 따로따로 가면 분명히 당한다. 기업도 망할 것이고 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까는 간밤에 밤중에 잘 때는 혼자 자라. 같이 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리성건이가 그거를 이제 총책으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밤중에 그 기업의 총수들이 4명이 따로따로 자지 않고 같이 자가지고 여자들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 여부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여기 이제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북에 이제 이모인가 엄마인가 이제 어머님과 이제 만나러 갔을 때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질문하신 건 제가 북에 와 있을 때고요. 북에 대고 이제 그보다 아니다 말하기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정보 공장에서 섹스는 하나의 공통적인 수단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인물에 대한 섹스 공장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말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대선 범위가 선택된 좁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냥 올라간 사람들 그건 아니고 선택된 대상. 아무 선택된 대상이라면 우리 저 이제 북한에 가면요. 우리 이제 뭐 선생님이라고 할까 우리 저 정경분 의원님 1인 자료가요 이렇게 살땡처럼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부터 조상 관계로부터 뭐 정치권의 그 파워로부터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심리는 어떻고 누구한테 타격을 받아서 잘못됐고 뭐 세세히 것도 싹 있다고 싹. 그게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방문할 때 들어오는 명단 있잖아요. 명단 제시하면 그저 불이 번쩍 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초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면은 넘어갈 수 있다. 이 진단에 기초해서 섹스 공작하는 거죠. 네.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 범위가 예. 상당히 광대하냐 아니면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그 광대하다는 면에 비해서는 좁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북한 정권이 그 상층부의 내부 분열이든 또는 민중 봉기든 간에 북한 내부 요인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좀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한 80년 동안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 통치 체제 내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류와 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류 또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폭압 정치에 이제 그게 두려워서 표시를 안 하는 부류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략 우리 김선생님 생각했을 때 그 비중이 그냥 감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될지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지도층 내부에서 북한 정권의 어떤 그 지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불안감 내지는 그런 걸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오늘 내가 좀 보수 우리 세력 분들한테 좀 비판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좌파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더 잘 알고 명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들이 이제 북한을 욕할 때 보면 뭐 김정은의 뭐 불안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저런 뭐 상충도 또는 뭐 분열 뭐 군사 쿠데타 국민 항쟁 뭐 이런 말로 북한에 그 못 먹고 못 사는데 거대한 분석을 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요 아주 잘못된 분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 보수가 그 힘을 잃는 겁니다. 우리 보수는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히 더 옳은 진단 속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종의 보수 그 세력들 속에서는 북한에 대한 진단에서 이제와 같은 유용을 간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북한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수령 중심의 통일 단결은 뭘 말하는가 하면 조직 사상적 기초를 말해요. 북한에서는 상부 구조보다도요 이 토대 기초 이걸 중시합니다. 여기에 기초한 상부 구조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해가지고 북한은 80년 동안 이 소민 제일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사상 교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노동당이라는 게 김정은이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국민 통치한다는 게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처럼 수령의 사상으로 똘똘 배 있다. 이건 거 좋아하냐 나빠하냐. 이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요. 유전자를 바꿔놨으니까 기억화 시켰으니까. 그러나 그 개중에는 저거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합구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로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월 속에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만한 높이에 있었으면 이게 점점 감소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이나 앞에서 내가 자꾸 말하는 것처럼 통치를 잔인하다는 게 뭐냐?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통해서 백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충실해서 자기 니도 잘 사는 게 낫다 거예요.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합니까? 북한에는 그 말을 두들 때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위에 계란 까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가지만 그렇다고 하나 실례를 줄게요. 외국에 나와 이 근무하는 사람들 세상 알잖아요. 그러나 북에 가면 덩어리가 됩니다. 꿀 먹은 덩어리. 뭐 저 북에 있다 여기 완 사람들은 뭐 어들고 그러지만요. 왜냐? 이제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야 돼가서 자기가 외국에 나간 것도요. 수령의 신임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다 대고 의견을 말하고 들어와서 할 때는 못 나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는 일체 입봉하고 사는 거죠. 거의. 하고 외국에 오래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그건 항상 감시 대상도 된다고.
국내에서 살던 사람이 야 이거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서 야 이거 우리 먹을 거 없어 외국에 잘 살아 이 빈도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각도로서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조용히 잘 살아서 더 해가지고 또 외국에 나갔다는 생각은 있어도 야 이거 반정부 좀 해보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나 무슨 뭐 인민항쟁이나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멱다는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게 왜 핵심 가치로서 수면 위에서 정확하냐면요. 북한은 이제처럼 모든 국민이 자주의식, 창조의식, 자유의식이 전혀 없어요. 저거 하나 멱다면요. 모든 국민은요. 물 먹으면 꿀 먹으면 진짜 거물이거든. 그렇게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저거를 선동으로서 저 정치를 허물려면요.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저게 지금 나도 느끼지만 김일성이 있을 때와 김정일이 있을 때와 김정은이 있을 때 잔인성과 포박성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최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냥 자기 동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지 같이 투쟁한 동지가 없고 자기가 이 국가를 건설해본 경험이 없고 살한 흔적이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탱하는 수단은 잔인하게 죽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나타난 불안을 정치적으로 반당 반혁명 분자로 당선되기를 숙청함으로 해서 옆에 간부들이 눈이 쑥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야 저거 고모부까지 죽이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는 뭐 말도 안 되겠구나 해서 북한 역사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앞에서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주석단에서도 좌양좌우양우 해서 박수 친 적이 없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좋게 통치하면서 좌양우양우 해서 박수 친다고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이고 입 막고 말한다고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가 포박성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최룡해를 비롯해서 고위급 간부들 속에서는 사실은 재수 없지요. 저 조그만 놈의 새끼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토대가 그렇게 구축됐기 때문에 빠두려고 생각해보면 자기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권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새끼 하나만 없애면 뭐 통일은 거저 금방 온다는데 금방 온다. 김정은이 없앨 수 있는 정치적 공작, 군사적 공작 방법이 있냐 없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해당 부분하고 결단만 하면 그런 거로 하면은요. 우리 북한 80년간 끌어오는 이 불행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면요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아주 가볍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김 선생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논리적입니다. 우선 말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북한 주민들의 언어 습관이 그 수준인지 아니면은 김 선생께서는 특별히 다른 교육을 받으셔서 그 수준에 올라오신 건지 한국에 와서 또 별도의 언어 교육을 좀 받으셨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V의 토크쇼 보면은 북한에서 이탈해온 사람들이 와서 토크쇼에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북한의 상당히 고위층의 얘기도 나오고 비교적 고급 정부에 해당하는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은 그것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일상생활에 관한 믿어도 될 수준인지 어떤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 관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인사 올리고요. 그러면 뭐 칭찬받기
그러고 앞에서 내가 남기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드시고 다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변의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북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재는 별로 없지만 취재하는 거 보면 취재에 답변하는 사람들 보면은 경직되고 그 내용에서는 한 가지로 답변하잖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 몇천만 된다는 사람들 말 시켜보면 일률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간부들 있잖아요. 또 최경에 있고 황병서, 서영원이 박종철이 한번 말 시켜보래요. 아무 말도 못한다고. 머리에 생태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나? 거의 북한 정치의 본질이에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면요. 세대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해보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먹친 먹함질의 사건으로 황병서요 뭐 이렇게 왔을 때 아마 그때 접근했던 사람들 같이 말해보죠. 많이 못한다고. 근데 이제 그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은 별난 통치 체제예요. 이제 그처럼 김정은이 있으면 그 밑에 장관, 부장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으로 있는 두뇌진이란 말이에요. 이 두뇌진에 의해서 김정은이 머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면 보통 데서는 못 들어가요. 우선 집안 그 계급적 토대가 있죠. 성분이 뭐 투철해야 되고 능력이 경쟁에 비해서 투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제 거기 갖다 놓지요.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내 앞에 처음에 말했지만은 특권과 특権은 무지 안 줍니다. 난 사실 여기 왔어요. 뭐 먹고 못 살아요. 고난, 권력 띄우고 돈 띄우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것처럼 여기 와서 쌈이나 하고 그러지. 농입니다. 근데 저기 있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특혜를 줘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 머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근적으로 나라는 사람 만들어 놓긴 힘든 거고요. 좋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래서 좀 핵 문제도 같잖아요. 저런 분해진을 잘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내가 여기 와서 느끼고 바깥에서도 느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 북한 같은 조직체의 나라 하면 조직의 힘과 자유의 힘이 누가 세냐? 없냐? 저 조직의 힘이 세. 왜냐? 조직으로 과오를 주고 대밀면요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 조직이라는 게 저게 다른 나라 조직하고 달리 정말 끔찍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깡새들도 다 엮어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 조직의 무서움에 뭘 연구하는 것도 더 박살가해서 하게 된다고. 우리는 자유를 토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돈이 적으면 돈 많이 준다 해도 싫으면 그만두면 됐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직의 힘이 강하다 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경직돼 있고 시키는 대로밖에 모르지. 근데 그런 걸 통치하려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옆에다 놓고 특권을 주고 여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전 국민을 통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제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저는 평생 행정부에만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구청장을 하고 나온 양대웅이랍니다. 오늘 김 선생님은 북쪽에서 소위 정찰총국이라는 그런 막강한 지위에 5, 6년을 계셨고 또 남한에 넘어와서 국정원의 최고 고위직으로 또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남북한 간을 가장 잘 아는 집단 심리를 잘 아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나라 안보 사항이 아주 옛날하고는 아주 초격차를 벌리고
달라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경제력, 군사력 이것만 우세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 열강의 외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밸런스 오브 파워. 하나의 힘의 균형이 있어야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의 균형의 원리, 기본 원리도 우리는 잃고 몇 년을 지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께서 그 원리를 살리기 때문에 아주 그동안에 마음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뛰어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술핵 배치를 일보 전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세계가 못하게 해도 핵실험을 완료하고 이제 전술적인 배치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말로 이것을 한말로 이야기하면은 밸런스 오브 테러, 하나의 황무기다, 핵이다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장으로 새롭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남북 관계가 남북 공영이냐, 남북 공멸이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남북한을 잘 아시는 김 선생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인 전략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요. 사람도 영양실조가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정신도 약해지고요. 그처럼 지금 북한 실태를 보면요, 영양실조 상태예요. 단지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군사, 다른 걸 떠나서 북한의 군사력을 볼 때요. 북한의 군사력은 병사들만 영양실조를 내게 아니고요. 모든 무력 장비가 영양실조, 술, 뭐 말이 안 돼요. 글로벌 일당력 수단이 희박해요. 복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글단하니까 야네가 그걸로 안 돼갔으니까 저겐 무법의 천국이니까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 분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계단 더 웁니다. 첨단화된 핵무력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뉴스에서도 ICBM 발사해서 뭐 어쩌다면 실패했다 하는데요. 그 실패 아니에요. 시온이에요. 시온. 그걸 우리는 자꾸 실패라고 한다고. 실패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은 지금 우리가 항시적으로 핵탄두 몇 개냐, 상계도 뭐 좀 더 있어야 일인 게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의 최종 지금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대남 부분 일꾼들 한데 이제 자폭 정신, 육탄 정신 이걸 심어줬어요. 근데 최종 정치 전략이 뭐나 하면 김정일이가 해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한다, 당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고야. 이렇게 먹을 내놓으면 그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다는 구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듯 북한을 놓고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야네들은 그런 계산 밑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 맞냐 안 맞냐? 나는 맞다고 보죠. 왜 그냥?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북한과의 대적에서 선제적 타격 말씀도 하시고 그건 아직까지 말이에요. 그러나 저렇게 북한처럼 죽을 각오를 해서 나올 때 우리도 죽을 각오를 맞서가냐 아니면 돌아서가냐. 우리 항공기 전투할 때요. 마저 오잖아요. 일단 무서워서 꼬리 달리면 꼬리 물려서 죽잖아요. 돌아서는 사람. 그 전략이다고 북한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다고 목을 내놓고 나올 때 너희 그 풍요한 재산, 운명 버리고 진짜 나올 테냐? 그
그거예요. 그 전략은 미국 한 데도 갔고요. 요 한국 한 데도 갔습니다. 거의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그 무궁무진한 힘이지. 그 전략을 지금. 그래서 핵력도 지금 가지고 저런 거예요. 하면 너희는 우리한테 굴복한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과의 싸움에서는 다른 나라의 싸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지요. 그래서 누구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뭐 여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순간도 테러가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흔히 말하듯이 뭐 생명에 위험받는다, 테러 위험받는다 거의 아니에요. 진짜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도 김정은이 이름을 칵 찔리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저 김정은이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한테 이기려면은 하나부터 100까지 이제 자네 저 생각을 꺾어버리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우리도 집자하고 나서면 북한에 100다 우월하니까 정신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망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는 이제와 같은 그런 정신 밑에 결단을 해가지고 북한이 하나 하면 우리는 100 해가지고 이번 기회 때 우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한테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김정은이 국회 안 한다고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대적 상대가 저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저 괴물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우리 정신 가지고 대적을 해야지 일상적인 과거의 어느 나라, 과거에 누가 한 말, 과거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있은 것과 같은 곳에서 위로를 찾아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명을 쳐버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방법은 이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80년 세월 과거를 돌아보면 계속 당했잖아요. 언제 북한 향해서 빗방울에 한번 때린 적 있어요? 없다고. 미국이 때려요? 못 때린다고. 미국은 다 했잖아요. 미국의 전략. 여기서 내고 말씀은 안 걸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말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옛날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익의 견지에서 한미동맹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며 거기에 토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이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이지 김정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혈통으로 견줘봐도 이건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정신에서 새로운 국가 설계를 해가지고 전략도 세우고 정치 활동도 하고 세대 교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호히 말하는데 10년 내로는 뭘 일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도 이제 뭐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제가 했는데요. 그건 많이 용서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이 자리를 위한 정신을 위한 데서 난 거니까 우리 전 의원님 많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남보다도 특별한 인연으로 친구가 될 걸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추가 질문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예. 안 계시고. 예. 오늘 이거 질문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김 선생님께서 예. 김정은을 제거하면 북한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 선생님 같은 그
김정은 체제의 머리, 정책, 모든 어떤 이 방향을 짜는 어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공연을 하려고 지리멸렬 어떤 속수무책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저 김정은이 제거하면 우리말 듣게 생겼다. 그건 뭐 그건 법이에요, 법. 예.